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 단단한 세계를 신뢰합니다. 침대를 딛는 발바닥의 감각, 아침을 깨우는 커피잔의 거친 질감, 그리고 산책길에 무심코 손을 얹은 느티나무 기둥의 그 따스하고 투박한 나무 껍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각하며 내가 지금 이 거대한 물리적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먼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가장 거대한 인지적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류는 단 한순간도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채널 우주이론에서는 당신이 태어나 단 한순간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물질세계의 전제들을 완전히 뒤흔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저 나무라는 거대하고 평범한 대상을 통해 현대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시간의 철학이 도달한 경이롭고도 기묘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나무에는 사실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자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평생 단 한 번도 나무를, 아니 그 어떤 물체도 진정으로 만진 적이 없습니다. 둘째, 눈앞에 서 있는 수천 킬로그램짜리 거대한 나무의 단단한 질량은 결코 당신이 생각하는 땅이나 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대지 위에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그 나무는 독립된 단 하나의 개체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묘한 뒤틀림을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아주 미세한 의문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모두 마치는 순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매트릭스는 완전히 다른 색채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1장, 리처드 파인만과 양자역학 우리는 왜 평생 단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가? 내레이션.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20세기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이자 양자전기역학, QED의 개척자였던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이 격언은 단순히 학문적인 정교함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언어와 감각 밑바닥에 얼마나 허황된 엉터리, 전제들이 깔려 있는지를 파헤치라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손을 앞으로 뻗어 손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종이를 넘기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그 생생한 압박감과 촉감. 물리학의 엄밀한 잣대로 들여다본 이 감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접촉, 컨택트 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껍질을 만질 때 여러분의 손바닥 피부세포와 나무 껍질의 원자들은 결코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구조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고 무거운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는 마치 유령처럼 흐릿하게 퍼져 있는 전자의 파동, 즉 전자구름, 일렉트란 클라우드.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모래알이 원자핵이라면 축구장 전체를 떠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로 전자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나무 표면에 다가가는 순간 손바닥을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구름과 나무 껍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구름이 조우하게 됩니다. 전자는 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칙에 의해 같은 부호의 전하를 띤 두 전자구름은 서로를 무시무시한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전자기적 청력 혹은 쿨롱 힘, 쿨람 포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나무의 단단함은 두 물질이 맞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과 나무의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기적 공간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밀어내며 발생하는 물리적 튕겨냄의 저항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는 양자역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결코 좁혀지지 않는 미세한 현실의 틈새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와 주위 신경계는
이 강력한 전자기적 밀어냄의 결과값을 촉각이라는 신경신호로 변환하여 우리 의식에 전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전해지는 그 따스한 온기와 단단한 악수조차도 양자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면 결코 닿지 못하는 두 세계가 전자기적 공간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서로를 밀어내며 춤을 추는 전자기적 상호작용의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주의 표면만을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차원. 미세한 틈을 건너오는 생명과 화학의 방어 무기. 내레이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처드 파인만식의 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손끝과 나무 껍질 사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미세한 양자역 학적 공백을 넘어 무언가가 우리의 몸으로 건너오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보이지 않는 흐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대한 숲이나 나무 곁에 서 있을 때 우리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싱그럽고 맑은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피톤치드, 파이탄사일라고 부르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낭만적이고 치유적인 선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진정한 어원을 추적해보면 대자연이 감추고 있는 엄혹하고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를 목격하게 됩니다. 1928년 러시아의 생물학자 보리스 토킨 은 식물들이 주위 환경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연구하던 중 이 물질을 발견하고 이름 붙였습니다.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사례를 뜻하는 사이드의 합성어. 즉, 피톤치드의 본래 뜻은 식물에 의한 몰살, killed by plant입니다. 나무는 인간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향기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자연 생태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기 중으로 살포하는 치명적인 화학방어 무기이자 살상용 가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나무는 자신을 갉아먹으려는 수많은 곤충,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병원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는 테르펜, 터핀을 비롯한 복잡한 유기 화합물 분자들을 스스로 합성하여 사방으로 끊임없이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 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지 가득하고 박테리아가 가득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는 수십만 개의 유해 미생물이 득실거립니다. 반면 거대한 참나무와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속의 공기 1세제곱미터 안을 정밀 측정해보면 박테리아 세포가 고작 200개에서 30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확산 구름이 주변 공간을 완벽에 가깝게 살균하고 있는 거대한 자연 멸균 구역, 스테럴라이즈드 존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자들이 닿지 않는 공간을 넘어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물리적 원리는 독일의 물리학자 아돌프 픽, 에이도프 픽, 이 정립한 픽의 확산 법칙, 픽스 로즈 오브 디퓨전으로 설명됩니다. 물질은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고농도 영역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영역으로 농도 기울기, 컨센트레이션 그레이디언트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나무 표면은 이 치명적이고도 순수한 화학 물질의 거대한 발원지이며 따라서 나무 표면의 농도가 최대치에 달합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공간 전체의 농도 기울기 필드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곁에 서거나 그 표면에 손을 가까이 대는 순간 우리는 전자기적으로는 단 1나노미터도 닿지 못했지만 나무가 형성한 미세한 화학적 확산 구름의 한가운데로 완전히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미세한 살균 분자들은 폐포의 얇은 막을 통과해 우리의 혈류 속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제3장 신경과학과 생리학 숲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면역계를 바꾸는 방식. 내레이션. 이렇게 우리 몸의 혈류 속으로 침투한 보이지 않는 나무의 조각들은 우리의 생체 시스템 내부에서 경이롭고도 측정 가능한 수준의 물리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이치로 칭리
교수 연구팀은 인간이 숲과 나무의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생체 내부에 일어나는 면역학적 변화를 수년간 정밀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을 나무의 테르펜 성분이 가득한 환경에 노출시킨 뒤 이들의 혈액 속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 막을 찢고 파괴하는 최전방의 저승사자, 바로 자연살해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셀가 존재합니다. 나무의 확산 필드에 단 하루 노출되었을 뿐인데 피실험자들의 NK세포 활성도와 면역 단백질, 퍼포린, 그란자임 등의 수치가 폭발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지속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조호만으로도 이 면역계의 활성화 상태는 7일 이상 유지되었으며 숲속에 이틀 이상 머무를 경우 그 효과가 무려 30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분비량은 수직으로 하강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위안이 주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엄밀한 생물학적 역학관계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마주하는 순간 손끝의 전자기적 틈새를 넘어 도달한 분자의 농도 기울기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면역시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체 전류의 관점에서도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접지 효과, 어싱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표면과 수십 미터 아래까지 단단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전체적으로 거대한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행성 전체에서 매 초마다 수천 번씩 내리치는 번개 폭풍이 지구 전체 전기회로 글로벌 애트머스피릭 일렉트리컬 서키트를 순환시키며 대지를 음전하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 문명 속에서 온갖 전자기기에 둘러싸인 채 아스팔트를 딛고 사는 인간의 몸은 양, 플러스 전하로 과도하게 대전되어 있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체인 나무 껍질에 손을 대는 순간 지구의 음전하를 가득 머금은 전자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와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몸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바이오정보학 연구팀의 측정에 따르면 이 접지 과정을 통해 몸속으로 유입된 자유전자는 혈액 속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 전위, 제이터 포텐셜을 유의미하게 높여줍니다. 적혈구들이 서로 음전하를 띠게 되면서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기분 좋게 밀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지 않고 맑고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혈액의 점성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와 조호할 때 일어나는 생체 정기적 치유의 실체입니다. 제4장 열역학적 환상 뇌가 만들어내는 체성 감각의 기묘한 장난. 내레이션.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 사실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 자신에게 치는 영리하고도 기묘한 사기극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철 차가운 숲길을 걷다가 나무 기둥을 만지면 주변의 철제 난간이나 돌벽에 비해 왠지 모를 따스함과 온기를 느낍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 감각을 바탕으로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나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구나 라는 감상적인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열역학, 서모다이내믹스의 법칙은 우리의 이러한 서사적인 감상을 냉혹하게 깨부수며 그것이 순전한 신경학적 환상임을 폭로합니다. 겨울철 야외에 놓인 철제 파이프와 나무 기둥은 동일한 외기온도, 예를 들어 영하 5도의 환경에서 완벽한 열평형, 서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즉, 철과 나무의 물리적 온도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손은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 비밀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열전도율, 서말 컨덕티버티에 있습니다. 철은 열전도율이 극도로 높은 물질입니다. 영하 5도의 철제 파이프를 손으로 꽉 쥐는 순간 철은 여러분의 손바닥 피부, 대략 36.5도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열에너지를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피부 표면의 온도가 순식간에 급강하하고 뇌의 시상하부는 이를 극심한 고통과 시린 차가움으로 해석합니다. 철이 무자비하게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무의 열전도율은 철에 비해 약 수천 배 이상 낮습니다. 나무는 내부에 무수한 밑의 공기층을 품고 있는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영하 5도의 나무를 만졌을 때 나무는 여러분의 손에서 열을 빼앗아 가고 싶어도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열을 아주 느리게 거의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즉, 여러분의 손바닥 온기는 나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손끝에 그대로 고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뇌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체성 감각 피질, 소매터센서리 코어텍스은 나에게 직접 열을 능동적으로 내뿜는 따뜻한 물체와 열을 빼앗아 가지 않는 소극적인 물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피부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물리적 사실 하나만의 근거로 뇌는 이 나무가 나에게 온기를 주고 있다는 아름다운 심경학적 환상을 창조해냅니다. 나무는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온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열을 빼앗아 가는데 처참히 실패했을 뿐입니다. 제5장 질량 보존의 법칙 4,500kg의 참나무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레이션 이제 우리는 손끝의 감각을 넘어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의 거대한 물리적 실체 그 자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물리학과 화학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기묘한 퍼즐 중 하나였습니다. 다 자란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의 무게는 대략 4,500kg, 즉 4.5톤에 육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와 근대의 가장 위대한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 로 오브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 질량은 결코 무에서 갑자기 창조될 수 없습니다. 4.5톤이라는 이 단단하고 묵직한 물리적 실체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반드시 어딘가로부터 그 원자들이 이동해 와서 차곡차곡 쌓인 결과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니 당연히 그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원소들은 저 깊고 넓은 흙과 대지로부터 흡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1648년 플랑드르의 정통 과학자이자 연금술사였던 얀 바티스타 판 헬몬트, 잔 베프티스터 벤 헬만트 역시 대중과 정확히 똑같은 상식적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의문을 정밀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류 과학사에서 가장 끈기 있고 위대한 실험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판 헬몬트는 정확히 90.7kg의 흙을 고온의 오븐에 넣어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킨 뒤 그 무게를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여 거대한 대형 화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 한가운데에 무게가 고작 2.2kg에 불과한 아주 작은 버드나무 묘목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다른 오염 물질이나 추가적인 흙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화분 상단을 특수덮개로 철저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어떤 비료도 주지 않고 오직 깨끗하게 정제된 증류수와 빗물만을 공급하며 버드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작은 묘목이었던 버드나무는 화분을 뚫고 나올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판 헬몬트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뽑아내어 그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버드나무의 무게는 5년 전 2.2kg에서 무려 76.7kg으로 훌쩍 늘어나 있었습니다. 무려 5kg의 순수한 물리적 질량이 대지 위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판 헬몬트는 화분 속의 흙을 다시 조심스럽게 전부 긁어모아 5년 전과 정확히 같은 조건으로 오븐에 바짝 말린 뒤 무게를 재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나무가 몸을 키우기 위해 흙을 먹어 치웠을 테니 흙의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이 줄어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울 위의 바늘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년 동안 거대한 나무가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분 속 흙의 무게는
최초의 90.7kg에서 고작 50g도 채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50g은 나무가 자라나며 흡수한 미량의 미네랄과 무기질의 무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흙이 아니라면 나무를 구성하는 저 74.5kg의 단단하고 무거운 물리적 실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제6장 대기의 결정체, 이산화탄소와 굳어진 별빛의 물리학. 내레이션. 흙이 아니라면 그 다음 후보는 물, H2O 일 것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그토록 단단하고 무겁게 지탱해주는 세포벽과 목질부의 핵심 뼈대는 수소나 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탄소, 카본, 원자들의 단단한 사슬 구조입니다. 나무를 베어내어 수분을 완전히 말린 건조 질량을 측정해보면 전체 무게의 50% 이상이 순수한 탄소 원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마신 물에는 탄소 원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이로운 퍼즐의 정답은 흙도, 물도 아닌 도리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허공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COE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고작 0.04%라는 극미량만을 차지하는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기체. 판 헬몬트가 5년 동안 실험실에서 숨을 쉬며 그의 코끝을 유유히 떠다니던 바로 그 투명한 기체야말로 4.5톤짜리 거대한 참나무의 진짜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잎사귀 뒷면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미세한 숨구멍인 기공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던 이산화탄소, 분자들을 빨아들입니다. 나무의 세포 내부로 들어온 이산화탄소 분자는 놀라운 양자역 학적 공장인 엽록체로 운반됩니다. 여기서 나무는 기적의 조립 과정을 시작합니다. 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원자는 잘라내어 허공으로 뱉어버리고 오직 탄소 원자만을 쏙 빼내어 촉촉한 수소 분자들과 연결해 단단한 포도당 사슬을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단한 탄소 사슬이 차곡차곡 쌓여 셀룰로스, 세렐로스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만지는 단단한 목재가 됩니다. 나무가 뱉어버린 그 부산물인 산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폐 속으로 들어와 생명을 유지시키는 숨결입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이 우주의 진실을 음미해 보십시오. 저 대지 위에 서 있는 4,500kg짜리 참나무는 흙에서 솟아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기체들을 원자 하나하나 정밀하게 포획하여 조립해낸 꽉꽉 뭉쳐서 굳어버린 대기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허공이 고체가 된 물리적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기체들을 찢고 엮어서 단단한 고체로 묶어두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결합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에너지는 바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핵융합로에서 날아온 전자기 파동, 즉 별빛, 스타어라이트입니다. 태양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 탄생한 광자, 포탄들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하여 정확히 8분 20초 만에 지구의 나뭇잎 속 엽록소 분자와 강렬하게 충돌합니다. 광자가 엽록소의 전자와 충돌하는 순간 양자역 학적 도약, 퀀텀 리프이 일어나며 전자는 순식간에 높은 에너지 준위로 차여 올라갑니다. 생태계는 이 전자의 낙하 에너지를 붙잡아 에피라는 생체 에너지 화폐로 변환하고 이 에너지를 사용해 자연계에서 가장 결합이 단단하고 안정한 분자인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무자비하게 찢어 밝힙니다. 그리고 탄소들을 서로 묶어 단단한 고체 사슬로 동결시킵니다. 결국 여러분이 길을 걷다 거대한 나무에 손을 얹을 때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그 거칠고 단단한 물리적 실체는 우주 공간을 날아온 전자기적, 별빛의 에너지가 허공의 탄소 원자들을 영원히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어둔 얼어붙은 별빛의 화석인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광합성의 메커니즘을 바라보며 우주의 아름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7장 인지적 아이러니, 정답을 코앞에 두고도 이름을 먼저 붙인 과학자.
내레이션. 이 대목에서 물리학과 과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시리고도 아련한 인지적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버드나무 실험을 통해 나무의 질량이 흙에서 오지 않음을 최초로 증명했던 과학자 얀 바티스타 판 헬몬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위대한 실험의 최종 정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마친 뒤 나무의 질량이 흙에서 오지 않았으니 자신이 매일 공급해준 물이 변해서 나무가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기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물질의 뼈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 정근대적 패러다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지적 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판 헬몬트는 역사상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발견한 인물이자 인류의 언어 역사의 가스, 나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어내어 헌정함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연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온갖 물질을 태우고 반응시킬 때마다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수수께끼의 증기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투명한 존재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어에서 혼돈과 무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 카오스의 플람스어 발음을 따와 세상에 없던 단어 가스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가스가 일반 공기와 전혀 다른 특별한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자신이 평생 마주했던 미지의 가스가 그리고 5년 동안 버드나무 실험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코끝과 뺨을 스치며 떠돌던 그 투명한 가스가 바로 나무를 지어 올리는 진짜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가스라는 단어의 창시자인 판 헬몬트 본인만은 죽는 순간까지 결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과학사의 일화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의 이름, 네임을 붙이고 나면 자신이 그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인지적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기체의 이름을 가스라고 부른다고 해서 당신이 가스의 본질을 아는 것은 아니다. 파인만의 일갈처럼 너무나 가깝고 익숙해서 매일 숨을 쉬며 마주하기에 도리어 가장 마지막에야 그 정체를 알아보게 되는 우주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름 붙여진 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진실들이 이처럼 우리의 코앞에서 투명하게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8장 숲속의 매트릭스 나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분산 시스템이다. 내레이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인지적 오류를 깨부수어야 하는 심연의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지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소나무나 참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그것을 주위 환경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된 단 하나의 생명체 개체, 인디비주얼로 인식합니다. 내 몸의 피부가 바깥 세계와 나를 구별해주듯 저 나무의 거친 껍질이 나무의 경계를 확정 짓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계선 역시 인간의 거시적 시각이 만들어낸 편리한 왜곡일 뿐입니다. 1990년대 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깊은 원시림 속에서 젊고 열정적인 여성 숲 생태학자 수전 시머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산림학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패러다임은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에 기반한 극단적 경쟁 모델이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위로 경쟁하고 땅속의 물과 양분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 뿌리를 뻗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식만을 위해 싸우는 이기적인 전사들이라는 것이 불변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마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벌목꾼들이 효율성을 위해 특정 수종만을 남기고 주변의 화렵수들을 모조리 베어내자 홀로 남겨진 침엽수 묘목들이 도리어 더 빠른 속도로 병들고 집단 고사하는 기묘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쟁이 전부라면 주변의 경쟁자들이 사라졌으니 홀로 남은 나무는 더 건강하게 독식해야 마땅했습니다. 땅속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시마드는 역사적인 양자 역학적 추적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이웃에 있는 자작나무와 미군 솔속나무들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플라스틱 밀봉 봉투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쪽 나무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 C14, 기체를 주입했고 다른 쪽 이웃 나무에는 또 다른 동위원소 서명을 가진 탄소 13, C13, 기체를 주입했습니다. 나무들이 잎사귀를 통해 이 특수한 꼬리표가 붙은 탄소 원자들을 흡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몇 시간의 양자 조립 시간이 흐른 뒤 시마드는 방사성 가스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수미터 떨어진 주위의 다른 이웃 나무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가이거 계수기, 가이거 카운터의 프로브를 그 나무들의 조직에 갖다 대었습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가이거 계수기가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직, 지지직. 단 한 번도 방사성 탄소를 직접 흡수한 적이 없는 머나먼 이웃 나무들의 몸속에서 시마드가 처음에 다른 나무에 주입했던 바로 그 꼬리표 탄소 원소들이 선명하게 검출된 것입니다. 탄소는 공기를 통해 날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로 완벽히 밀봉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흙 속의 지하수에 녹아 흘러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상방으로 이동한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거대한 물리적 구조가 표면 아래에서 뿌리와 뿌리를 은밀하게 연결하며 엄청난 양의 자원과 원자들을 실시간으로 수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하 비밀 통로의 정체는 바로 균근균 네트워크, 마이커라이젤 네트워크, 현대 과학계가 우드 와이드 웹이라 부르는 대지의 매트릭스였습니다. 제9장 우드 와이드 웹 자원과 정보의 양자역학적 네트워크 순환. 내레이션. 우리가 숲속의 부드러운 흙을 한 숟가락 퍼 올렸을 때 그 안에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나 얇고 미세한 곰팡이들의 실 같은 세포 가닥, 즉 균사, 하이피가 수백 킬로미터의 길이로 빽빽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미세한 균사들이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서 이 나무의 뿌리 끝과 저 나무의 뿌리 세포 속으로 침투하여 숲 전체의 뿌리 시스템을 하나로 엮어내는 거대한 지하 신경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근균 네트워크의 물리적 토폴로지, 터팔러지, 구조를 슈퍼컴퓨터로 정밀 분석한 결과 현대 인류가 만들어낸 인터넷망, 전 세계의 항공 노선도, 그리고 인간의 대뇌 피질 속에 얽혀있는 수백억 개의 뇌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고도의 정보와 자원을 중개하는 핵심 중심점, 즉 허브, 노드들이 존재합니다. 숲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거대한 어머니 나무, 마더트리들이 바로 이 허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그루의 어머니 나무는 이 균사 그물망을 통해 주위에 수백 수천 그루의 어린 묘목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탄소와 같은 물리적 질량뿐만이 아닙니다. 숲의 한쪽 끝에 서 있는 나무가 해충이나 곤충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즉시 균근균 네트워크의 화학적 신호 통로를 통해 경고 전기 신호와 방어 화합물을 뿜어냅니다. 이 경고 신호는 어두운 땅속의 균사 통로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아직 해충의 구경도 하지 못한 수십 미터 떨어진 이웃 나무들에게 도달합니다. 신호를 수신한 이웃 나무들은 해충이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잎사귀에 독성 방어 효소를 생산하여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분산 제어 시스템, 디스트리버티드 시스템 처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어망을 치는 것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허브 나무들의 인지적 행동입니다. 수전 시마드 연구팀이 DNA 분석을 통해 추적한 결과 어머니 나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수한 묘목들 중 유전적으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묘목과 자신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난 친자식 묘목을 정확하게 식별해냈습니다. 어머니 나무는 땅속 광합성 자원이 부족할 때 타인의 묘목을 건너뛰고
자신의 유전자를 나눠 가진 친자식 묘목들의 뿌리를 향해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와 생명 양분을 우선적으로 펌프질해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식 나무들이 더 넓게 뿌리를 뻗을 수 있도록 자신의 거대한 뿌리 구조를 스스로 뒤로 물려 공간을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어머니 나무가 수백 년의 수명을 다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대지의 매트릭스에는 거대하고 전율 돋는 마지막 분배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어머니 나무는 자신이 수백 년 동안 몸속 깊은 곳에 비축해 두었던 막대한 양의 탄소와 질소, 인산 등의 모든 핵심 생명 자원을 이 균근균 네트워크를 향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어 밀어냅니다.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위의 어린 생명들이 이 숲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실체를 전송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거대한 허브 노드가 꺼지기 직전 실행하는 완벽한 자원의 전송이자 위대한 유산의 상속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가진 나무의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진화적 내장 메커니즘과 물리화학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물리 법칙의 결과가 이토록 경이로운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깊은 도취로 이끌지 않나요? 여러분이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만질 때 여러분은 결코 외롭게 서 있는 한 개체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은 대지 사방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가상 분산 운영체제의 한 물리적 터미널 단자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0장 에필로그 경계를 지우는 물리학 별빛으로 숨쉬는 인간 내레이션 위대한 물리학의 여정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세 가지 거대한 인지적 오해에서 출발하여 인류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손끝은 전자기적 밀어냄 때문에 나무 껍질에 단 1나노미터도 닿지 못했지만 그 현실의 틈새를 넘어 확산된 화학 물질과 지구의 전자가 우리 몸속의 면역계와 혈액을 완전히 재조정했습니다. 둘째, 나무의 거대한 질량은 단단한 흙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허공을 떠돌던 투명한 기체와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 전자기적 별빛이 굳어버린 허공의 화석이었습니다. 셋째, 그 나무는 홀로 서 있는 고립된 생명이 아니라 대지의 지하 신경망을 통해 숲 전체와 실시간으로 자원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의 하나의 노드였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학을 연구하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주를 바라볼 때 그 경계선, 바운더리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당신이 볼 수 있는 물리 법칙은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과 세계의 경계선을 오직 당신의 피부라는 야름막에만 가두어 둔다면 당신은 이 우주와 철저히 단절된 채 외롭게 부유하는 고립된 사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무에 닿지도 못했고 나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양자역 학적 전자기 필드와 분자의 농도 기울기 확산 구름으로 조금만 더 넓게 긋는다면 당신이 나무 곁에 서는 순간 당신의 생체 시계와 나무의 화학 무기는 이미 공기 중에서 격렬하게 뒤섞여 호흡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장, 필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탄소 원자들의 시간축을 수십억 년의 긴 스케일로 넓혀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만들고 여러분의 뇌세포를 구성하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눈동자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그 모든 탄소 원자들은 지난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 동안 먼 은하의 초신성 폭발에서 태어나 대기 중을 떠돌다 어느 거대한 나무의 줄기가 되었다가 바다의 파도가 되었다가 잠시 시간의 한 장면에 머물러 여러분이라는 고유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거대한 순환의 매트릭스 밖으로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지독한 착각은 바로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별개로 존재한다는 주객관의 이분법적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원자의 미시 세계에서 바라본 그 경계선은 사실 형체도 없이 흐릿하게 번져있는 춤추는 파동들의 잔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빛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 태양이 뿜어낸 광자가 나뭇잎을 치고 탄소가 되어 곡식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당신의 세포 내부 미토콘드리아가 그 탄소 결합을 다시 찢어내며 발생시킨 전자기적 에너지로 지금 여러분의 뇌가 생각하고 귀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히 별빛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물리 법칙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세상을 흐르는 꽃의 아름다움이 반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그 미시적 메커니즘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짜임새를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거대하고 경이로운 무언가로 승화된다. 내일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길가에 무심코 서 있는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마주치게 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곁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결코 닿지 않는 손끝을 나무 껍질 가까이 대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눈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밀한 물리학을 압니다. 닿지 못하는 미세한 틈새를 넘어 세 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당신의 혈액과 면역계를 깨우고 있음을, 손끝의 그 단단한 질감이 사실 허공의 기체와 전자기적 별빛을 묶어둔 시간의 화석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발바닥 아래로 수백 개의 생명이 유전자를 나누며 슬프도록 아름다운 상속을 진행하는 거대한 지하 신경망이 요동치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닿지 않았으나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 개체로 존재하나 거대한 시스템에 지울 수 없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찰나의 짧은 삶을 살아가나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우주라는 거대한 대서사시의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깊은 숨결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숨결은 낮 동안 어느 거대한 참나무가 별빛을 받으며 우리에게 건네준 산소의 유산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쉬는 이 무심한 숨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지의 매트릭스를 타고 주위의 거대한 나무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단단한 뼈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순환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의 길, 그리고 경이로운 우주의 진실을 탐구하는 채널 우주이론과 오늘 이 기묘한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넓히는 이 지적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지식의 네트워크에 하나의 강력한 허브 노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한층 더 깊고 아름답게 뒤집어 놓을 더 명쾌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주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안녕히 계십시오.